지난 시간에 우리는 곱과 쌍대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쌍대곱을 보통 합이라고 부릅니다. 타입 A 또는 타입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니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곱과 합을 이용해 타입을 구성하는 대수적 데이터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곱과 쌍대곱을 부르기 쉽게 앞으로는 곱과 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조합만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구조의 속성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곱과 합의 원리를 이해하면 복잡한 데이터 구조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전에 배운 곱 타입부터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타입의 곱을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쌍, 즉 페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스켈에서는 이것이 언어 자체에 내장된 기본 기능이고 C++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그림처럼 타입 A와 타입 B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새로운 타입, 바로 이것이 곱 타입의 본질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 쌍, 즉 페어는 엄밀히 말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nt와 불 타입은 불과 int 타입과 서로 대체할 수 없는 다른 타입이죠. 하지만 사실상 담고 있는 정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정보 손실 없이 완벽하게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왑 함수가 바로 그 동형 관계를 증명합니다. A와 B 타입의 값을 받아서 B와 A 타입의 값으로 순서만 바꿔서 돌려주죠. 이 함수는 자기 자신이 역함수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적용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요. 마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빅 엔디안이냐 리틀 엔디안이냐의 차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뿐만 아니라 결합 법칙도 동형 관계에서 성립합니다. 타입 A와 B 그리고 C를 곱할 때 A와 B를 먼저 묶고 그 다음 C를 묶든 아니면 B와 C를 먼저 묶고 그 다음 A를 묶든 본질은 같다는 거죠. 물론 타입 자체는 다르지만 완벽하게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노이드에서 봤던 결합 법칙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등호가 아닌 동형 관계로 성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바로 이 알파 함수와 그 역함수인 알파 인버스가 결합 법칙의 동형 관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괄호의 위치만 바꿔서 데이터의 패키징을 다시 할 뿐 정보의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좀 더 형식화해 볼까요? 엄격한 동등성 대신 동형 관계를 허용한다면 타입의 집합인 셋은 일종의 모노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객체들을 곱할 수 있는, 즉 카테시안 곱을 적용할 수 있는 모노이드 말이죠. 이것을 바로 모노이드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모노이드에는 항등원이 있죠. 이 모노이드 카테고리에도 항등원이 있습니다. 바로 유닛 타입, 즉 괄호입니다. 어떤 숫자의 1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것처럼 어떤 타입 A와 유닛 타입을 곱해도 아무런 정보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입 A와 유닛은 원래 타입 A와 동형 관계에 있습니다. 이 로 함수와 그 역함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로는 A와 유닛에서 유닛을 버리고 A만 남기고 로 인버스는 A의 유닛을 추가해서 쌍으로 만듭니다. 완벽하게 정보 손실 없이 변환이 가능하죠. 하스켈에서는 곱 타입을 정의하는 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름과 여러 인자를 갖는 생성자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페어라는 타입을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어 A와 B는 타입의 이름, 즉 타입 생성자이고 P는 실제 값을 만드는 데이터 생성자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페어 스트링과 불이라는 구체적인 타입을 선언하고 P 생성자의 문자열과 불리한 값을 전달해서 스테이트먼트라는 실제 값을 만들었죠. 정리하자면 타입 생성자는 타입을 만들고 데이터 생성자는 값을 만듭니다. 두 가지는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죠. 그래서 하스켈에서는 종종 타입 생성자와 데이터 생성자의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페어 A와 B는 페어 A와 B처럼 말이죠. 사실 하스켈의 내장 튜플 구문도 이런 선언 방식의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입 이름 페어가 그냥 쉼표 연산자로 대체된 셈이죠. 그래서 이 코드처럼 튜플 생성자를 함수처럼 전위 표기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원소를 갖는 튜플을 만드는 튜플 생성자는 괄호와 쉼표 2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한 튜플 대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처럼 특정 목적을 가진 타입을 정의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입 안전성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스트링과 불 구조를 갖는 유저 타입이 있다라고 할 때 스테이트먼트 타입이 필요한 곳에 유저 타입을 실수로 전달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튜플을 사용하면 각 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야 해서 코드가 복잡해지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각 필드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하스켈에서는 이를 레코드라고 부르고 C 언어에서는 구조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화학 원소를 이름과 기호 그리고 원자 번호로 나타내고 싶다고 해봅시다. 튜플을 사용하면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소가 이름인지 기호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코드를 읽기도 어렵고 유지보수하기도 힘들어지죠. 레코드를 사용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엘리먼트라는 타입을 정의하고 각 필드에 네임과 심볼 그리고 아토믹 넘버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누가 봐도 각 필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물론 이 두 표현 방식, 즉 튜플과 레코드는 동형 관계입니다. 이 두 변환 함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정보 손실 없이 완벽하게 변환이 가능하죠. 한 가지 더 편리한 점은 레코드의 필드 이름이 그 필드에 접근하는 함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토믹 넘버는 엘리먼트 타입의 값을 받아서 인트 타입의 원자 번호를 반환하는 함수가 됩니다. 레코드와 접근자 함수 덕분에 아까 그 스타츠 위드 심볼 함수가 이렇게나 명확하고 읽기 쉬워졌습니다. 이라는 엘리먼트에서 심볼을 꺼내고 네임을 꺼내서 비교한다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스켈의 재밌는 트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함수를 백틱으로 감싸면 마치 중위 연산자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코드를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심볼이가 네임의 프리픽스인지 확인하는 함수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입을 결합하는 첫 번째 방법인 곱 타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튜플에서 시작해서 레코드까지 어떻게 더 안전하고 명확하게 데이터를 구조화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입을 결합하는 두 번째 방법, 합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